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날씨는 따뜻한 봄날인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중국의 상해 봉쇄 소식까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증시에 임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에 또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지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요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이 됐는데요. 시장주의자 위주의 인선이라 기대감이 크다고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경제관료 출신의 기획정책통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추 후보자에 대해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 능력을 높게 평가받은 분이라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추 후보자의 과거 내용 발언이 재조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정치권에서는 추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해 무조건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라고 따지는 소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 후보자는 시장에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반시장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죠.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4조 9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3개월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상장 주식 4조 8,60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외국인은 지난 1월 1조 6,700억 원, 2월에는 2조 5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3개월 연속 순매도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석 달간 순매도 규모는 9조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과 노르웨이가 각각 1조 2천억 원과 3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영국은 1조 7천억 원, 캐나다는 1조 3천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주식 보유 규모를 보면 미국이 295조 4,300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비중의 40.7%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이 60조 4,100억 원, 싱가포르 49조 1,500억 원, 룩셈부르크 47조 8,800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삼성과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래두기에 발맞춰서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봐주십시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부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로 하고 완화된 방역 지침을 사내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금지했던 대면 회의, 집단 교육, 출장 등에 대한 제한적 재개에 나섰습니다. 국내의 출장은 자제해서 허용하기로 했고 금지했던 행사도 299명 이내에서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식은 10명 이내에서 보직장 주간일 경우 허용하고
업무 셔틀버스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밀집도 50% 수준 관리, 사업장 기본 방역 등의 지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 50% 가능하게 한 방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일상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현대차와 기아는 재택근무 50% 이상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국내외 출장과 교육 회의, 업무의 활동 등의 지침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선제적으로 이달 1일부터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와 포스코 타워, 인천 송도 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전원 출근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중단은 사무직 직원에만 해당하고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정부 공동격리자로 지정된 직원, 검사 결과 대기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안과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의 동향, 여기에 대기업들의 방역 완화 전환까지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흐름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중국 도시 봉쇄령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죠. 오전장에 잠시 한때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0.32% 하락한 269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낙폭을 회복하는 듯 보였는데 다시금 또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 시간은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3% 밀려난 92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51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603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줬는데요. 개인은 2,40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058억 원, 외국인은 1,284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오는 8월부터는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죠. 이는 러시아가 연간 약 80억 유로 정도의 수입을 잃게 되는 건데요.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서울시가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한다라고 했죠. 과거 교체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사업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2%대 강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대한제강도 현재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세아제강은 현재 6.25% 상승한 12만 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급등과 또 LG에너지솔루션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꿈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다만 오늘은 최근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 반도체 문제가 잇따르면서 12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의 리콜을 명령했다는 소식에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3.1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는 현재 7%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에 상승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상보는 오늘 호실적 발표와 함께 또 호재성 뉴스와 함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쌍용차의 2라운드 인수합병에 세계 3위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주요 파트너사인 이노메트리의 주가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서울이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첫날에 오늘 폭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리더스 코스메틱은 모든 방역 조치의 해제 기대감에 외부 활동 증가가 화장품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프론을 적용한 초고속 5G 안테나 모듈 개발을 했고 양산 검증까지 완료했다는 소식에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프론을 적용한 FCCL 개발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상보 현재 7%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GS 글로벌이 있습니다.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석탄 가격의 추가 상승 또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개소식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과 주행 모듈에 특허를 등록한 로보티즈가 오늘 주가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23% 오른 25,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을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수급 특징주 흐름 봐주십시오.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기아가 오늘 친환경차 판매 증가와 더불어서 이 저평가 증권사들의 이제 저평가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표적인 이제 종반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기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1분기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방어주로서의 투자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기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오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러한 종목군들로 공격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마성 어떻게 보면 상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KG 이니시스가 쌍용차 인수전 기대감에 오늘 KG 그룹주가 동반해서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또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는 KG 이니시스도 오늘 동반해서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1위 종목인 기아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1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환율이 생각보다 좀 좋았기 때문에 예상 외에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 이제 2분기부터는 인도 공장 증산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 판매 호조세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호실적 이후에 2분기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저평가 매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가 장중에 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흐름세가 좀 두드러지고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혹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나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작년 연초 주가 수준이 한 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주가가 지속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 작년 연초 수준인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급포착주 기아차에 대한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이 완성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카플레이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완성차 시장의 가격 인상폭이 어떤지 또 자동차 업계 판매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너나 할 것이 다 올리네요. 그러니까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라면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한샘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까지 가격을 올리더니 이제는 자동차도 이제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소위 이제 판매가에 전가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속에서 그것을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오히려 역으로 수혜로 바꾸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무슨 효과를 나타내냐면 어차피 올라간 거 당연히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재화의 특성상 그 한 번 올라간 거는 내려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올려놓고 만약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사라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은 더 급증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일단 자동차가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인 적은 별로 없는데 테슬라가 포문을 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분기당 가격을 판매가를 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아직까지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업체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온 게 우리나라 여러분 LG 엔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데 LG 엔솔이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당신들이 만드는 배터리에 대한 원가 부담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익이 급증했느냐. 예를 들면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이것을 제대로 사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을 아닌 갑이다. 우리가 가격을 올렸고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LG가 만약에 배터리 안 주면 아이오닉 못 나오는 거죠. 기아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 원가 부담이 있고 가격은 못 올리고 근데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연쇄작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일단은 분기당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 쪽으로도 가격 인상 러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기에 가격 인상으로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곡물 등 전 분야의 가격 급등,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의 원자재 수급 사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게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워낙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게 자동차라는 게 내구성과 어떤 성능 이거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치를 달면 무게가 올라가고 무게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연비가 떨어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배터리에 어떤 뭐 과부하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극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를 무제한 실으면 자동차 멀리 가죠. 하지만 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을 이제 상당히 친환경 차 중심으로 부품을 바꾸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엔진 덮개라든지 아니면 차체를 소위 말해 샤시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바꾼다라든지 네. 이거 이제 내구성도 있고 무게도 가벼우니까 근데 가격이 또 비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차 전지란 친환경 쪽으로 가면 또 히토리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뭐 알려지듯이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굉장한 히토리를 또 거기서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점이 또 알려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재료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과거에는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뭐 칼라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자동차 판매를 늘어나면 수혜를 받습니다만 이제는 또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원가 부담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룡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선대 회장 정주영 회장의 유지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일괄체제를 갖춰라. 그러니까 이제 철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우리가 남 눈치 안 보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인수할 때도 많이 많았어요. 네. 현대제철이 이제 근데 결국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에 이게 득이 됐죠. 안 그랬으면 현대차 같은 경우 포스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현대제철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끌려가지 않는 신의 한 수를 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게 있죠. 다 모아라. 그래서 우리가 10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삼성동에다 또 그 건물을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인데 결국 자동차라는 게 이러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현대제철이 없었다라면 자동차가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물론 이제 현대제철이 자동차만 납품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친환경에 정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이중고가 겪는 거죠. 현대제철을 운영해야 되고 일반 자동차를 운영해야 되고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운영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가 원자재 수급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 자체가 자동차 업계도 일단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 이런 그렇죠. 고민도 하게 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글로벌 환경 규제 역시 카플레이션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에 발효 예정인 유로7 환경 기준이 최신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시장에 어떤 판도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환경을 맞추기 어렵다. 이건 업계에서 하는 볼멘 소리죠. 예. 뭐 계속해서 업계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들여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무제한 자유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역할론이 나왔고요. 정부의 역할론이라는 게 글로벌 지구촌 살리기에 이제 다들 동참한다라고 보니까 환경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기업 같은 경우 환경 규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매연을 뿜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자기는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규제를 나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죠. 유럽용 자동차만 만들 수 없는 거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유럽용은 이렇게 만들고 국내용은 이렇게 만들고 미국용은 이렇게 이 비용이 더 들어요. 차라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버리면 쉬운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까다로운 것을 이제 숙제를 주는 거죠. 충분히 시간도 주고 우리가 향후 5년 뒤에 적용하겠다, 10년 뒤에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 업계에선 계속 볼멘 소리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고 네. 업계는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업계 같은 경우도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그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라는 게 이제 그렇게 딱 그냥 철판 하면 되잖아요. 이걸 이중으로 만들어야 돼요. 유조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면 판이 2개가 들어가죠. 그럼 효율은 떨어지죠. 이걸 또 엔진 개발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되는 건데 그거 업계에서는 맞춰야 됩니다. 뭐 법이란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기술 개발 어떻게 보면 자극을 주고 산업에 자금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욱 더 발전된 차량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어떤 비용 지금 당장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 카플레이션 사태가 지속이 되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예. 앵커님께서 만약에 그랜저를 사신다. 예를 들어드리면 그랜저를 사신다라고 있는 우리나라 차가 있고 그랜저가 제가 알기로 요즘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네. 2,500만 원짜리 그랜저급 중국차가 있습니다. 동일한 어떤 그럼 중국차 사시겠습니까? 한국차 사시겠습니까? 저는 새 차를 사겠는데요. 네? 현대차를 사겠죠. 예, 현대차를 사겠죠. 이게 현대차.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란 재화가 가격에 민감한 게 아니라 브랜드와 성능에 민감한 거죠. 진짜 여러분들 그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격으로 7, 8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옵션에 따르면 7천만 원에 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랜저급이에요. 우리나라 그랜저. 그랜저가 이제 4천만 원까지 준다 하더라도 예. 그랜저 4천만 원 주고 하는데 2배를 주고 똑같은 비슷한 성능에 있는 벤츠를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브랜드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벤츠가 E클래스가 1억이 된다 해서 벤츠 E클래스 타시는 분이 포기할까요? 현대차로 올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결국 중고차가 치고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고차 사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격에 민감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소위 메이커에 꽂히지. 만약에 아이오닉이 이쁘다라고 하신 분들은 곧 죽어도 아이오닉을 기다리지. 네. 뭐 아이오닉 6개월 기다려야 되니 딴 차를 사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당장 오늘 내일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차의 경쟁력 저는 별로 그렇게 무시하게 가격으로 보기에는 예.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그 시장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나름대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독일 3사 시장 그만큼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좀 고급 시장, 중저가 시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야 되죠. 특히 이제 만약에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성능이라면 거의 뭐 7, 8할은 한국차로 손을 들 겁니다. 뭐 이게 AS 문제라든지 성능 문제라든지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차의 어떤 견제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라는 브랜드로 미국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죠. 도요타라는 그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도요타에서 나온 이제 도요타 이름을 안 쓰는 그 프리미엄 그 일본 차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 현대차라고 한다라면 뭔가 조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한 수 아래죠.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팝니다. 그러면 그냥 웬만한 미국인들은 제네시스가 코리아 차야 독일 차야 모릅니다. 근데 이게 현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미국식 발음 현다이니까 예, 예. 현다이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차 보니까 알았으면 안 탈 텐데 타보니 좋더라. 네, 그러고 네, 보니까 네. 현대차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브랜드가 오는 거죠. 근데 중고차가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 들어오기에는 더군다나 우리가 뭐 자동차를 못 만드는 회사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메이커 2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국차의 국내 진출은 우리가 일본에 진출을 못 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차보다 자기네 차가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차에 대한 어떤 뭐 트리거는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좀 중고차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간 신차 출고난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누렸던 게 확실하죠, 중고차 시장이. 그런데 최근에 약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 판매량이 감소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중고차 시장과 신차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차를 구매하는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고차와 신차는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처음에 면허를 따면 대부분 저도 중고차로 시작을 했으니까 면허 따면 이제 중고차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뭐 그런 단계다라고 치더라도 중고차는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의 대부분들이 신차를 살 수 없는 경우죠. 저처럼 이제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초보 면허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생계라든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신차를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예. 이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은 정말 성능 좋은 신차들이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차가 과거에 이제 쏠림 현상들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다양한 차종들이 나오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소형차를 몰면 어떻게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죠. 소형차를 몰고 호텔에 들어가면 문전박대를 당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통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냥 뭐 자기가 원해서 타는구나라는 정도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내가 무시한다는 걸려고 중대형차를 중고차에 샀다라면 이제는 뭐 그냥 나는 내 트렌디하게 소형차를 몰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신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축소가 되고 또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어폐가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에 주는 거죠. 저는 지금 뭐 화석연료차를 타고 있는데 누구는 테슬라 산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을 갖고 그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웃긴 일이에요. 똑같은 차를 모는데 너는 친환경 차를 모니까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근데 돈을 대주는 게 웃겨져.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오닉 제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겠죠. 제가 예를 들면 제네시스급으로 얘기하면 제네시스가 거의 뭐 한 1억 정도 한다고 칩시다. 전기차는 한 2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보조금 받으면 한 1억 3천이라고 이거 예시입니다. 이 정도 받을 텐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2억을 내릴 요인이 있을까요? 없죠. 나머지 7천만 원 나라에서 주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근데 이제 정부가 이 정책을 쓰는 이유는
업계의 변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촌 살리기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이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예. 이 산업을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나라 세금을 줘서 업계를 키운다라는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논쟁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줬고 시간을 준 내에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나지만 보조금을 축소했는데 보조금 때문에 이게 안 팔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 문제가 된다? 그거는 이제 기업한테 지금 태양광도 시간을 줬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붕 위에 태양광 하는데 세금으로 다 깔아줬어요. 처음에 세금으로 다 깔아줬다가 점점 축소를 해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시험대에 있는 거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났다가 영업의 손익에서 보조금으로 이익이 난 회사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막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금이 축소됐을 때 과연 테슬라가 지금 같은 영업이익을 낼 것인가? 이건 저 시험대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뭐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테슬라를 필두로 지금 전기차 업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한국 전기차가 확대되는데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제어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지금 뭐 저도 제가 타고 다니는 차 현재가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 1, 200만 원 비싸다? 처음에 그렇죠. 너 차 살래? 그럼 대충 예산을 잡죠. 대충 예산을 잡고 그 속에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 형편에 맞게 네. 이제 내가 그랜저를 살까, 제네시스를 살까, 소나타를 살까 예를 들면 현대차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소나타를 살 것이야라고 하면 K5를 살까, 소나타를 살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한다고 치면 하나는 뭐 2,350만 원, 하나는 2,750만 원. 그거 따지나요? 물론 따지긴 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그걸 맞추죠.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한 제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콩나물을 사러 갔을 때 500원, 100원이 뭐 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게 인간이 현명하지 않다는. 제가 엊그제 기름을 넣는데 2,099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안 보고 들어갔어요. 예. 근데 2,099원에 넣다가 제가 만땅을 이제 넣으려고 다 중간에 끊었어요. 아니 다른 주유소는 1,900원대인데 네. 내가 100원을 더 주고 기름을 넣는다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반만 넣고 끊고 반은 딴 데 가서 넣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 가격에 민감할 때는 한없이 민감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민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의 100만 원 올렸다고 해서 살 사람이 안 산다? 예. 기름은 다르죠. 차라리 내가 이번 주말에 내가 안 놀러 가고 말지 이게 되지만 자동차는 그와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주제를 카플레이션 사태가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쪽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나 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자동차 오늘 좀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 수요일 날 LA에서 오토쇼가 열립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되고 저는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 꽃놀이편은 2차전지 소재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가는 건 맞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성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그쪽으로 오히려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엊그제 이제 지난주만 올라갈 때 와 따라 사자. 근데 맛 좀 올른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떨어지면 사자. 이 사람 심리죠. 오늘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켜보자. 예. 계속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은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시점을 노린다. 그런 것은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죠. 하지만 살 때는 누구든지 워렌 버핏도 시점을 노립니다. 지금 가에 사냐 마냐 결정을 내려야지 내가 지금 이거 단타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점을 노려야지 시점을 안 노리고 주식 산다? 저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 매수를 해야지 결단을 내린다면 차영주 소장님의 탑픽은요? 저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에코프로 정도,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는 에코프로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더 자세히 차트 분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일단 계단식 상승한 이후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만들어놓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흐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고점 15만 원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예. 6만 주가가 많이 원대까지 주가 빠졌다가. 빠졌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밸류 논란, 그다음에 원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9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빠진 것은 에코프로 BM의 대주주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에코프로가 이렇게 바닥으로 올라오면서 그 가격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이걸 일봉으로 바꿔주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오랜 기간 횡보했고요. 여기서 거래량 꿈틀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 보면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차트를 볼 때 기업의 이름을 지우고 봐야 됩니다. 기업을 보고 차트를 보면 우리가 혼돈이 생겨요. 아. 기업을 보고 이름을 보면 예.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게 에코프로 차트인데 이게 현대차 차트인데 그 차트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 뜩 들이대고 야 이게 올라가 떨어져. 그러고 보니까 에코프로더라. 삼성전자를 봐야 돼요. 에코프로도 이 차트 뜩 들이대면 저는 야 이거 뭐야? 한번 볼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보니 에코프로야? 더 그럼 사야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연습을 물론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에코프로를 쳐야 이 차트가 나오니까 예.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영주 소장께서는 2차전지 소재단에서 계속해서 에코프로를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 주고 계시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인사이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ISS의 이지환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4월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서 좁은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또 생각보다 많이 밀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좋지 못할 것 같은데요. 2분기 첫 문을 연 4월 국내외 증시 수급 상황 어떤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의 바닥 확인 가운데 반등 구간에서 매물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중국 계속해서 이제 매도 입장을 좀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3월 말 4월 초로 접어들면서 매도 물량을 좀 줄이면서 거의 이제 중립 스탠스를 취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관망하는 정책을 좀 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증시는 큰 변동성 없이 조금 이제 소폭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매물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가 좀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늘어났던 부분은 지난주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다음 달 5월달에 좀 공격적으로 50bp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연준의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가 증시를 좀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펀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장주나 가치 분야를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장주로 좀 대변되는 종목들이 크게 좀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 이제 IT를 비롯한 대부분은 성장주가 주력인 우리 증시가 조정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그 전반적으로 축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부분과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물량을 좀 늘어나는 부분. 다만 이제 이 장중 등락을 선물로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런 전반적인 선물 매도 물량을 조금 늘려가면서 기관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 초반까지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결국은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 매도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소급상이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이전에 우리가 웹소득 현상을 걱정했던 부분이 상당기간 작년 7월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에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우려를 좀 하실 수 있는데 이 웹도도 현상이 들어갈 때는 보통 선물 매도와 옵션이 대부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좀 조절을 하더라도 대규모 풋옵션에 대한 매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웹도도 현상보다는 포지션을 좀 재편하는 구간에서 매수의 공백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선물 옵션에서 어느 정도 재편 이후에 액티브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내일과 모레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이제 물가 지표에 따라서 아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엄중한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단기적으로 조금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 수급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주요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은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글로벌 증시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가 바로 기술주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장중에 신저가를 또 낮췄고요. 미국 증시 역시 기술주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술주 하락의 배경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4월 증시에서 기술주 방향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이제 기술주들이 사실 지난주 FOMC 의사를 공개되기 전부터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등 대부분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펀드들이 일단 접근되는 가운데서 일부 이제 매도하는 그 펀드들 물량들이 일시에 좀 집중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IT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뭐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깜짝 반등은 좀 있고 아마 섹터별로 지금 현재 등락이 많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연중에 대한 그 정책으로 뭐 기술주 혹은 성장주로 대변되는 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섹터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최근에 낙폭이 컸던 뭐 5G가 반등이 바닥에서 나오거나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는 혹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쪽에서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지금 등락이 상당히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 IT 종목의 키는 역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들 매도 물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의 외국인들 특징을 좀 보면 이전처럼 완전히 삼성전자를 매도한 하루에 뭐 1,000만 주 가까운 매도가 일대 모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액 기준에서 좀 변화가 좀 적게지면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하루에 소량 이제 물량들이 꾸준히 출려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결국 이제 펀드의 재편에서 나가야 될 물량들이 나가는 걸 유입된 물량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4월 증시에서 그 어떤 반등을 노리는 개인 투자가분들이라면 물론 그 모멘텀에 따라서 뭐 엔데믹이나 중국 관련된 쪽에 경기 관련 종목들을 당연히 이제 추종을 할 수 있겠지만 4월달에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IT 종목,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반도체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 이제 4월 이후에 지금 그 외국인들의 그 섹터를 등락을 보면 전기전자업종 IT 업종에서만 한 2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매도 물량의 90%가 넘는다라고 본다면 지금 구간은 일단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는 투자자라면 종목의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바닥권에서 그 실적 대비로 저평가되는 예를 든다면 그 반도체나 반도체 부품 같은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반등이 좀 먼저 나옵니다. 이유는 이제 실적인데 이 실적 기반된 부분들이 지금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4월달 실적 시즌을 좀 넘어가다 보면 적어도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주가는 바닥을 좀 칠 수 있고 그런 점이라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굉장히 나빠 보이더라도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부터 조금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대응을 좀 많이 했거나 비중이 조금 오버된다면 여기서는 뭐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분할 진입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AMD 등을 볼 때
아마 이제 펀드 재편을 위해 새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유입되는 물량과 유출되는 물량의 비중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한 중순 이후 아마도 IT 종목들은 유입되는 외국인들 물량이 좀 매수로 좀 전환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코스닥이냐 코스피냐를 놓고 사실 소형주와 대형주를 놓고 역시 이제 IT 섹터 내에서 그 감로혈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구분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 개별 종목의 실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차후의 주가 전환에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혹은 섹터보다는 오로지 그 개별 종목의 실적에 IT 종목들은 특히 더 집중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IT 종목들은 특히 더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가 이 연준의 공격적인 양적 긴축 이슈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 잡기에 연준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모두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경제에 어떤 시그널로 작용을 하게 될지 과거 상황과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최근에 증시가 조정받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단기 국채금리와 장기 국채금리의 그 금리의 역전차다. 이게 이제 장중에 소폭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스러움을 좀 자아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좀 냉정해 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구간에 이어지는 지난 과거처럼 몇 달간 이어지는 혹은 세네 번, 두세 번 이상 반복해서 일어나는 여부가 신뢰도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그 구간적인 구간에서 우리가 이 단기와 장기 금리 역전차는 그러니까 단기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장기가 꺾여 내려오면서 이 역전차가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은 장기가 내려온다기보다는 단기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단기가 올라가면서 역전차가 일부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아마도 이제 연준은 이런 관점을 좀 볼 것인데, 오히려 이번에 연준 발표되는 그 내용 중에는 이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달 그 FOMC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적 긴축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일본적으로는 국채를 내답하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거꾸로 유동성이 축소된다라고 해서 증시가 과거에 하락한 면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양적 긴축이라는 건 결국 장기 국채를 내답하면서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런데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장당의 금리 역전차가 오히려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가운데 양적 긴축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경기 확장의 속도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금리 인상을 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첫 달에는 15% 내외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가격이 직전 저점을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15%, 20% 정도의 가격 조정이 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유발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이런 단기적인 그 유발이 좀 되었다고 해서 주시장이 꺾이거나 하락으로 전환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점을 일부 갱신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다이버전트 형태를 좀 보여서 대부분 상승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일부 가격 조정을 좀 줬다가 직전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라오느냐, 여기에 달려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모멘텀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실적과 경기에 엔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도들, 특히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조정을 좀 많이 받지만 중국이 지금 공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난주 중국 증시가 좋아졌을 경우에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소비나 유통 관련되어 있는 결국은 실적과 엔데믹과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모멘텀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고, 여기에 중장기적인 금리 인상 수혜나 혹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IT 종목, 이런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일 텐데요. 오늘 월요일장인데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조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 이번 주, 물론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 저점을 형성하는지, 반도체 종목을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시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지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